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강의 2단원, 2단원의 마지막 이론 부분인 것 같아요. 제14강 노인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두 번째 시간이고요. 노인의 약물 사용, 금연과 적정 음주, 예방 접종, 계절별 생활 안전 수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공부할 준비 되셨죠? 출발! 먼저 약물 사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의 약물 관련 특징입니다. 1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그에 따른 많은 약물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한 10명 중에서 3명 정도는요.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 약물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죠. 안 좋은 쪽으로 상호작용하면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약효가 떨어지거나 너무 지나치게 나거나 이럴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약이 너무 많으면 어르신들이 헷갈려요. 이게 언제 먹는 약인지 몇 개나 먹어야 되는 약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복용하셔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많은 약을 먹는 것. 2번, 약물에 의존해서 질병을 치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만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약 어디 갔어 하고 약 찾는다고요. 의존성이 높아지고요. 3번, 위산 분비가 감소합니다. 위산은 소화액이죠. 위에서 분비되는 산성물질이고요. 약물도 어느 정도 소화가 일어나서 목표 지점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일어나니까 도달했을 때 흡수가 줄게 됩니다. 그리고 액체 같은 것들은 위에 좀 오래 머물게 돼요. 노화가 되면. 그래서 약물이 흡수되는 부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좀 길어져요. 주로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가는데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약 먹으면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겠죠. 약물의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4번, 신장으로 가는 피의 양,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신장은 뭘 하는 곳이라고요? 오줌 만들어서 배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약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좋은 역할도 하겠지만 사실은 독이죠. 이 독은 지 역할을 다 하고 나면 분해돼서, 즉 해독이 돼서 오줌으로 나가야 돼요. 해독은 간에서 하는데 간 기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신장으로 피가 가서 거기서 약물이 걸러져야 되는데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니까 약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에 오래 머물죠. 그러면 약물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 약물 사용의 원칙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복용하는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어보셔야죠. 그래서 부작용을 알아야 두통이나 메스꺼움이나 설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게 약 때문이다 라고 알죠. 그쵸? 두 번째, 정해진 양, 정해진 시간, 올바른 복용 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약은요, 씹어 먹지 말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눈이 안 보이니까 막 씹어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3번, 비처방 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많은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비처방 약, 감기약이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이런 걸 내가 막 사가지고 먹으면 그 약과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4번,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목감기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나랑 증상이 비슷하네 하면서 그 사람 약 나도 하나 줘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번, 비상약은 언제나 상시 구입이 가능함을 알려준다. 자, 약국 문 닫았어 어떻게 동동거릴 것이 아니고 편의점에서 이런 비상약들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떤 거요? 해열 진통제, 감기약, 파스, 소화제
이 네 가지는 구입이 가능한 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외워야겠죠? 혜진 씨, 감기약 좀 파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배우 유혜진 씨 아시죠? 이웃 사촌같이 되게 푸근하고 그렇잖아요. 이분이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외우는 거예요. 혜진 씨, 감기약 좀 팔아주이소. 파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혜진 씨, 해열 진통제, 감기약, 파이소에서 파스 소화제. 이렇게 4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6번, 자신의 신체적인 문제, 약물 알러지 반응,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요거만 딱 봐도 이 약은 쓰지 말아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7번, 진료 및 건강 상담 시에는요. 평소 복용 중인 약물을 적은 메모를 가지고 가서 미리 제시하는 것이 진료하는데 효율적이죠. 상담 시간도 줄어들고 좀 효율적으로 상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3번째는요. 약물 사용 방법입니다.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데 아까 2번에서 했던 약물 사용 원칙과 많이 겹쳐요. 한번 봅시다. 1번,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임의 중단하지 않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는데 혈압이 낮아졌어. 이제 안 먹을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약은 절대로 술과 함께 먹지 않습니다. 술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증상이 비슷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 복용하지 않는다 말했죠. 4번, 단골병원 단골 약국을 지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병원에 계속 가면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약 성분이 중복되면 중복 안 되는 약을 처방해 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병원을 방문했다. 그러면 이전 병원에서 처방받은 처방전을 제시하셔야 성분이 겹치거나 성분이 서로 상반되거나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료 전에는요.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약물 알러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알러지 없는 약을 처방하겠죠. 5번, 진료 후에는요.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고 새로운 약을 처방받았다면 그 약을 드셔야 돼요.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약을 다시 처방한 거니까 이전 약 아깝다고 또 드시면 안 돼요. 자, 6번 중요하네요. 철분제는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됩니다. 매우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기억하시는 거 있죠? 철도 씹어 먹는다. 철분제는 비타민 C와 같이 먹는 거죠. 철도 씹어 먹는다니까 비타민 C의 대표 주자 오렌지 주스잖아요. 이렇게 함께 복용하면 좋습니다. 7번, 요것도 중요합니다. 약을 자몽 주스하고 복용하면 안 됩니다. 이 자몽 주스는요. 웬만하면 약 드시면 드시지 말아야 돼요. 한 80여 가지의 약이 자몽 주스랑 같이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대요. 대표적인 게 고혈압, 고지혈증이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작용이 있다 생각하시고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8번,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거나 뜨거운 건 안 좋고요. 우유, 녹차, 커피 이런 것들과 함께 복용하면요. 약이 잘 흡수가 안 된대요. 그래서 우유 많이 나오는데 절대 같이 먹지 않습니다. 녹차나 커피처럼 카페인이 있는 그런 성분의 음료와도 함께 복용하지 않습니다. 9번, 요것도 최근 출제되는 복입니다. 분할선이 있는 약은요. 쪼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쪼개서 복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쪼개거나 가루로 만들면 표면적이 넓어져요. 물이나 소화효소 이런 것들이랑 닿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져서 빨리 소화돼서 흡수가 돼요. 그럼 약효가 한꺼번에 확 나타나겠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장용 코팅제라고 장까지 무사하게 가도록 코팅해 놓은 제제가 있는데 만약 이걸 쪼갠다? 그러면 코팅이 벗겨진 거니까 약효가 저하되겠죠? 자, 서방제는 뭐냐면
서서히 약이 방출되게 만든 제제예요. 자, 그런데 요걸 쪼개면 서서히 방출되지 않고 표면적이 넓어졌으니까 빨리 방출되겠죠? 그래서 부작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약효가 너무 세게 빨리 나타나서. 되셨죠? 10번. 약 복용을 잊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안 먹었으니까 큰일 났다. 그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하자. 아까 못 먹은 것까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언제? 생각난 즉시 바로 복용하시던지 생각이 났긴 났는데 다음 약 먹을 시간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는 잊고 그냥 다음 복용 시간 거만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건강기능식품도 의사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복용해야 합니다. 이유는요. 이런 건강기능식품하고 약을 함께 먹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극인 게 뭔지 충분히 파악을 해야 돼요.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 시험에 출제 최근에 됐습니다. 인삼하고 홍삼을 고르는 거였는데 인삼, 홍삼은 열을 발생시키죠. 우리 몸에서. 그러면서 혈압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고혈압 약은 혈압을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혈압 높이는 건강식품하고 먹어서 약효가 줄어서 부작용으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인삼, 홍삼, 오메가3 지방산, 감마 리놀렌산 요게 이제 달맞이꽃 종자유거든요. 요렇게 세 가지는요. 전부 다 혈액순환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피가 잘 흐르게, 동맥경화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강기능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셋은요. 피가 잘 흐르게 하는 약과 같이 먹으면 약효 과잉이 나타납니다. 다시요. 여기 보면 항혈소판제 나와 있죠? 항혈소판제는요. 혈소판이라는 애가 예를 들어 상처가 나면 거기에 혈소판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피를 먹게 만드는, 피떡이 져서 먹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요 앞에 항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피떡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피가 잘 흐르게 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혈액응고 억제제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이 응고되는 것, 떡이 되는 걸 막는 약이죠. 잘 흐르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항혈전제도 마찬가지예요. 혈전이 피떡인데 피떡이 안 생기게 하는 약이니까 피가 잘 흐르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다 피가 잘 흐르게 하는 것. 얘네들도 다 피가 잘 흐르게 하는 것. 그러면 둘 다 기능이 너무 넘치겠죠. 그래서 약효 과잉의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약효가 과잉이 되면 지혈이 잘 안 되겠죠. 피가 너무 잘 흐르고 멈추지 않고 떡이 안 지니까 피떡이 져야 지혈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2개 남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들을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유산균이 있죠. 자, 그럼 항생제는 뭐예요? 항생제는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처방받는 약이에요. 그쵸? 그런데 항생제가 세균 죽이기도 바빠 죽겠는데 유산균까지 넣어주면 얘도 죽이고 얘도 죽여야 되니까 효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같이 먹는 게 좋지 않습니다. 알로에는 기능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뇨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데요? 노폐물을 배출해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뇨제도 오줌 배설하는 거고 알로에도 오줌을 배설하는 작용이 있으니 기능이 너무 많아져서 약효 과잉이 되겠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소변을 많이 봐요. 그 소변에 뭐를 포함해서? 칼륨을 포함해서. 원래 일반인들도 소변에 칼륨을 포함해서 배설을 하는데요. 너무 많이 칼륨이 빠져나가면 칼륨 결핍 증상이 나타나요. 칼륨은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딱 적절히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결핍이 되면 근육통이 있고 피곤하고 전신이 마비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6번째 금연과 적정 음주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쉬워요. 요것도 최근 시험에 나왔었는데 금연 먼저 볼게요.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끊어라. 왜냐하면 첫 번째, 담배 속에 니코틴을 포함한 발암물질, 유해물질이 너무나 많다. 폐암, 위암, 천식, 폐렴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그런 게 흡연이잖아요. 그쵸? 담배잖아요. 끊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2번, 간접 흡연도 직접 흡연처럼 다양한 질병이 유발됩니다. 질병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피지 않아도.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간접 흡연과 직접 흡연은 당연히 직접 흡연이 더 안 좋겠죠. 자, 3번. 장기간 흡연을 하였어도 담배를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노인의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담배를 끊는 일은 늦는 게 없다. 그때가 가장 빠른 때고 좋은 때다. 결심하고 바로 끊어라. 왜냐하면 잠깐만 끊어도 건강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번째 적정 음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정 음주가 뭐냐?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만 술을 마시는 것. 이게 적정 음주라고 합니다. WHO에서는요. 남자의 경우 소주 3잔 미만, 여자의 경우 소주 2잔 미만 요 정도를 적정 음주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요.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한두 잔의 술도 어떻게 해라? 피해라. 즉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3번,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빈속의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4번, 타인이 술을 권유해요. 그러면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밝히면 요새는 잘 권하지 않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밝히는 것이 금주하는데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음하지 않고 술을 적당히 마시기 위한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술 대신 어떻게 해라? 무알콜 음료를 마셔라.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그런 음료를 마시거나 아니면 술하고 무알콜 음료를 섞어서 마셔라. 그러면 알코올 섭취가 줄겠죠? 2번째, 알코올 도수가 낮은 것을 선택하고 작은 잔에 나누어서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번, 술을 마시면서 물도 마시고 음식, 안주도 함께 먹으면 배가 불러서 덜 먹겠죠? 4번, 일주일에 술을 안 마시는 날, 그런 날을 정해 놓으면 좀 덜 드실 수 있겠습니다. 7. 예방접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종류와 주기는 무조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빈도수도 높고 외우고 있으면 맞고 안 외우면 무조건 틀리는 거죠. 요 표만 알고 있어도 하나 맞을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예방접종 맞고 놀러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행은 대패했어요. 완전 실패예요.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스토리 암기법. 예방접종 맞고 놀러 갔는데 인파가 너무 넘쳐서 대패로구나. 이 여행은 대패로구나. 이렇게 외쳐주는 겁니다. 같이 외워볼게요. 인파, 대패로구나. 하실 수 있겠죠?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이죠. 1년에 한 번씩 맞으셔야 되고요. 파상풍, 10년에 한 번씩 맞는 거고요. 대상포진, 50에서 64세 젊을 때 한 번, 65세 이상 됐을 때 한 번, 폐렴구균 65세 이상일 때 한 번 맞으시면 되는데 위험군은 50에서 64세일 때 1, 2회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외우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려고 봤더니 요 파상풍 옆에 디프테리아랑 백일해가 있죠? 이것도 같이 외워볼게요. 자, 1차 접종은 3가지 모두 한대요. 요거 언제?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웁니다. 100일 파티. 뭐라고요? 100일 파티. 그래서 요 3가지는 다 100일 파티니까 100일 때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일 파티는 100일에 한 번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파티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년마다 파티는 계속한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추가 접종하시는 겁니다. 외우실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예방접종은 어디서 하나요? 전국의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예방접종 문의는요. 관할 보건소에 물어보시던지 129 보건복지콜센터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내봤네요. 65세 이상 노인이 반드시 맞아야 할 예방접종은 그러면 인파 대패구나 하고 외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 언제? 파티 해가지고 디프테리아도 들어가는 겁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는 거니까 65세에도 맞겠죠? 파상풍은 10년마다 한 번씩 맞는 거니까 65세 지나서도 맞겠죠? 대상포진 50에서 64세 때 한 번, 65세 이상일 때 한 번, 65세 때 맞네요. 폐렴구균 65세 이상일 때 한 번, 그 이전에 위험군일 때 한두 번 맞는다고 했죠? 65세 이상 들어가네요. 디프테리아는 파상풍이랑 같이 10년에 한 번씩이니까 65세 이상의 노인이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8. 계절별 생활 안전 수칙입니다. 여름하고 겨울로 나눠서 볼 거예요. 먼저 여름. 여름에는 6월에서 8월에 폭염이 있죠. 이때 고령 사망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 어르신들은요. 땀샘이 감소해요. 땀샘으로 땀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나가니까 땀 배출량이 적어요. 그럼 땀이 하는 역할이 뭐냐? 땀이 날아가면서 우리 체온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체온 조절이 안 되고 탈수 감지 능력도 저하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안전수칙을 지키냐? 1. 야외 활동하지 말아야겠죠. 가능하면. 그리고 이왕이면 실내 작업을 하시고 야외 작업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2번. 외출 시에는요. 헐렁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번.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이런 것들은 지금 몸에 이상 신호가 있는 거죠. 빨리 시원한 장소에 가셔서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음료를 천천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다고 음료를 벌컥벌컥 마시면 되나요? 안 된다 그랬죠? 마시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천천히 마십니다. 4번. 식사는 어떻게? 가볍게 하고 소화 잘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과하게 드시면 안 되고요.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셔야죠. 땀이 많이 나니까. 5번. 선풍기는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하시고 가능한 커튼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햇빛 가릴 수 있게. 자, 2번째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에는요. 뇌졸중이 많아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뇌졸중인데 겨울에는 온도가 엄청 떨어지잖아요. 뇌졸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 예방도 필요한 계절이죠. 뇌졸중 예방 안전수칙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외 운동 삼가해야죠. 추우니까요. 실내 운동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운동 따뜻한 데서 하랬잖아요. 새벽은 추우니까 낮 시간 동안에 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번,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는요. 아무래도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온도 조절도 안 되고 하니까 외출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번,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러면 온도 변화가 너무 심해서 뇌졸중이 더 잘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득불 나가야 한다면 방한복을 입으시고 위에 모자도 쓰시고 목도리도 착용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골절은 어떻게 예방할까요?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날 미끄러지고 넘어지기 딱 좋죠?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합니다.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 손 짚고 넘어져야 덜 다치시거든요. 3번,
움직임이 둔한 옷 말고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습니다. 4번, 평소에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는 것이 골절을 예방하는 일이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로써 2단원 이론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15강의 노인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과 관련된 핵심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열공!